1592년 대륙 정복을 목표로 시작된 일본의 침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조선의 끈질긴 저항에 그동안 차지했던 영토를 다시 빼앗기고 급기야 후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복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미 밀리고 있는 현 시점의 전황을 뒤집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진주성 함락입니다. 사실 일본의 북진이 실패로 돌아가자 명나라는 더 이상 만주로 전쟁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빨리 이 전쟁에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명나라와 일본이 휴전을 논의하기 시작하자 일본을 뒤쫓던 조선과 명나라의 추격도 멈췄습니다. 반대로 일본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휴전에 대한 논의로 조명연합군의 추격이 멈추자 때를 놓치지 않은 일본은 전역에 퍼져있던 군사들을 은밀히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은 치욕적인 패배에 복수하기 위한 일본의 모험이 시작되죠. 조명연합군의 발이 묶여있는 틈을 타 일본은 10만 명에 달하는 대군과 800척의 선박을 동원해 진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출병합니다. 한편 조선은 일본이 혹시라도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고려했지만 모든 전력을 진주성에 투입하는 전략적 모험을 하리라고는 미처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월 20일 압도적인 규모의 일본군이 물밀듯이 밀려오자 명나라군과 조선 관군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당시 진주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 명나라 군사는 겨우 1만 명을 상회했기 때문에 10배가 넘는 일본군을 상대하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때문에 곽재호 같은 조선의 장수들조차 일본의 10만 대군을 보고 도저히 무리라고 판단하여 진주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황진 장군은 의병장 김천일, 진주 목사 서예원과 함께 진주성에서 일본의 10만 대군에 맞서기로 하는데, 안타깝게도 9일간의 전투 끝에 황진을 비롯한 조선의 장수들은 모두 전사했습니다. 진주성은 끝내 일본군에게 함락당하며 일본군은 피해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진주성에 있던 모든 조선인들을 참살하고 일본군은 서예원과 최경혜 등의 목을 도요토미 히데요시 앞에 가져다 바치며 진주성 전투 승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수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록 일본군에게 맞선 조명연합군은 몇천 명밖에 안 됐지만 조선에게는 민족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한 전투였죠. 2차 진주성 전투 이후 일본은 더 이상의 공세를 펼치기 어려워졌습니다. 전라도를 실질적으로 점령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막대한 손실에 더 이상 전쟁을 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현 시점에서 전쟁을 멈추고 휴전에 돌입해야만 했습니다. 세 나라는 각각 원하는 목표가 달랐는데요. 히데요시는 조선 땅 일부에 대한 지배권을 받아내고자 했고, 명나라는 일본의 대륙 진출을 막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만큼은 일본군을 한 명이라도 몰아내기 위해 휴전보다는 끝까지 전쟁을 원했습니다. 도저히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이 세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1593년 8월부터 약 3년간 임진왜란은 이렇다 할 큰 전투 없이 휴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강화 조건의 명나라의 황녀를 조공으로 바치고 조선 팔도 중 사도를 일본에 이양하며 조선의 왕자와 신하를 인질로 보내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명나라와 조선은 당연히 이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3년에 걸친 길고 긴 협상이 결국 결렬되자 분노한 히데요시는 다시 한번 병력을 끌어모아 조선 침공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조선 팔도 중 한강 이남의 사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1597년 8월 27일 임진왜란의 정전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14만 명의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향해 출격하는 정유재란이 발발합니다. 조선 땅에 재차 상륙한 일본군은 저번 전쟁보다 훨씬 더 악랄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는데, 조선의 민간인을 약탈하거나 포로로 잡아갔으며 심지어는 잔인하게 살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자신이 죽인 백성들의 숫자를 보고하기 위해 코나 귀를 잘라갔고, 여기에서 눈 감으면 코 베이는 세상이라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편 이미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어 압송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이순신 파직 사건에 대해 짧게 요약하자면, 정유재란이 발발할 때쯤 가토 규요마사가 이끄는 일본군이 조선에 접근하기 시작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일본을 계속해서 압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순신도 그에 따라 왜군이 섣불리 다른 행동을 못하도록 들쑤시고 있었죠. 그러던 중 조선 조정에 원균이 보낸 하나의 장계가 도착하는데, 그 내용은 이순신이라서 가토를 잡지 못한 것이다, 내가 통제사였으면 가토를 잡을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계를 읽은 선조 또한 그때가 하늘이 준 기회였는데 가토를 왜 안 잡았냐 라면서 이순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선조의 명령 중 몇몇은 불리한 전투임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이순신은 선조의 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동안 이순신을 안이 꼽게 여기던 선조는 마침 가토 사건을 빌미로 잡은 것이었죠. 이에 따라 이순신은 투옥되고 그의 대체자로 원균이 그 빈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던 이순신이 파직되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은 자기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자신감이 넘쳤던 원균은 이순신의 주장과는 반대로 일본군 본진에 뛰어드는 무리수를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보니 이순신의 말대로 부산포를 함락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의 매복에 걸려들어 칠천량에서 전멸하고 마는데, 원균이 직접 통제사가 되어보니 그의 판단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그리고 이순신의 뜻이 맞았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중간에 패배를 직감한 장수 배설은 판옥선 12척을 빼돌려 도망을 가는데, 만약 이 12척마저 잃게 되었다면 조선 수군은 말 그대로 초기화가 됐을 정도로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임진왜란 기간 동안 조선 수군의 유일한 패전이라 할 수 있는 이 한 번의 패배로 조선 수군은 괴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한 일본 수군은 이제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남원과 전주를 거쳐 한양으로 파죽지세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의 무자비한 양민학살은 계속되었고, 전쟁 초기에 농민으로 구성된 의병들에게 호되게 당한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 아래 조선인들을 무참히 사륙합니다. 전라도를 거쳐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던 일본은 천안 직산에서 명나라의 기병대에게 일격을 당한 후 진격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선조가 파직한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되고, 이순신 장군은 칠천량 해전 때 배설이 빼돌린 12척의 판옥선만 가진 채 보급을 위해 북상하는 일본군 함대를 막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죠. 조정에서는 12척의 배로는 무모해 보이니 육군과 합쳐서 전투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였고, 이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을 유인하기 위해 물살이 요동치는 울둘목 앞바다를 선택하였습니다. 울둘목은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로 물살이 빨라 마치 물이 우는 것 같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곳으로 유명하죠. 1597년 10월 25일 이순신 장군은 이 좁은 울둘목 앞바다에서 일본군을 기다리고 있었고, 반대로 일본의 133척의 배는 밀물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도착한 바로 그때 물의 흐름이 밀물에서 썰물로 바뀌고 울둘목의 빠른 물살이 반대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은 이순신은 빠른 물살을 이용해 공격을 퍼부었고, 일본의 대열은 중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일본 배는 31척이 침몰하였으며, 나머지 100여 척의 배는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남해안 일대로 후퇴하게 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정신으로 불과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배를 물리친 이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참고로 기록마다 차이가 있지만 조선의 배 12척에 수리된 배 1척이 더 추가되어 13척으로 싸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상주, 경주를 거쳐 부산 일대로 후퇴하기 시작한 왜군에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맞이해 일본은 남해안 일대에 외성을 쌓으며 버티기에 돌입하는데, 긴 전쟁과 누적된 피해로 인해 일본군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세를 펼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일본군의 상황을 알고 있던 조선과 명나라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남해안 일대를 완전히 탈환하기 위한 대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성은 다른 기능은 최소화하고 오로지 방어에만 치중한 것이 특징이었기 때문에 함락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울산의 성 공방전은 4만 명에 이르는 조명연합군이 대공세를 펼쳤지만 가토 기요마사가 지키고 있는 왜군이 죽기 살기로 버티는 바람에 수차례의 공격에도 결국 공략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울산성 왜군은 식수가 차단되어 말의 피를 마시고 식량이 없어 시체를 파먹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울산성 외에도 조선에 주둔 중인 일본군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방어전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본국에 계속해서 철군을 요청하지만 이 또한 히데요시의 강경한 입장으로 번번이 기각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1598년 9월 전쟁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급격한 건강악화로 사망하자 일본군은 드디어 철군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철수하는 왜군들을 그냥 돌려 보낼 수 없었던 이순신 장군은 진린 제독의 명나라 함대와 연합하여 후퇴하는 왜군들을 섬멸할 최후의 혈전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이 벌인 마지막 해전, 노량해전입니다. 당시 일본군을 이끌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순천 외교성에 주둔하고 있었고, 이미 육지에서 조선과 명나라의 공격을 수차례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죽을 위기에 처한 고니시는 명나라 제독 진린에게 뇌물을 주고 가까스로 빠져나와 서천에 주둔한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가게 되죠. 그리고 노량해협에서 시마즈의 일본 함대 300여 척과 이순신 장군을 필두로 한 조명연합군의 목숨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됩니다. 11월의 겨울바다를 무대로 펼쳐진 이 전투에는 각국의 목표가 분명했는데, 고니시와 시마즈는 무조건 이순신 함대의 포위망을 뚫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이순신 장군은 이 천인 공노할 왜군들을 절멸시켜야 했습니다. 즉 노량해전은 왜군을 섬멸하기 위한 이순신과 철군을 해야 하는 왜군, 그리고 그 사이에 얽혀있는 명나라 3국의 전투이자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였죠. 각국이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황에서 전투는 이제껏 보지 못한 매우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조명연합군은 미리 예측한 북서풍을 이용하여 일본 함대에게 불화살, 신기전 등으로 화공을 가했으며, 일본 함대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길을 뚫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그렇게 전투는 배와 배가 맞대는 백병전으로 번져가고, 이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장수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총탄을 맞고 쓰러지게 되는데,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로 인해 그동안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승전에 비해 매우 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최고사령관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고 다른 장수들도 많이 전사하게 되죠. 퇴각하는 일본 함대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시마즈와 고니시는 난전 속에서 포위망을 뚫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성공합니다. 노량해전 이후 양국의 치열한 전투는 점차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조선을 피바다로 물들게 한 약 7년간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비록 일본의 욕심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이들의 오랜 계획과 조총이라는 신무기의 등장으로 조선은 엄청난 피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임진왜란의 결과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전투는 모두 조선 땅에서 이루어졌기에 그 피해를 모두 조선이 껴안아야 했죠. 전쟁 이후 이순신이 왜군을 최후의 순간까지 경멸함으로써 일본은 조선을 얕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조선에 대한 침공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정권이 무너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웠으며 조선 정복보다는 오히려 조선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